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H&R 블록 티커 심볼 HRB인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H&R 블록은 1955년부터 시작된 정말 역사가 깊은 세금 준비 회사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전환이라던가 또 경쟁 환경 변화 같은 중요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R 블록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과 또 좀 신중하게 봐야 할 비판적인 시각을 균형 있게 제시하면서 다각도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H&R 블록이라는 회사를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회사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H&R 블록 하면 역시 그 오랜 역사와 신뢰성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1955년에 헨리 블록, 리처드 블록 형제가 설립했죠. 미국은 물론이고 캐나다, 호주에서도 사업을 운영 중이고요. 핵심 사업은 역시 개인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전문적인 세금 준비 서비스 제공입니다. 접근성하고 신뢰성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접근성이라는 게 전 세계에 약 12,000개나 되는 소매사무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큰 규모죠. 그리고 세무 전문가들, 이분들 평균 경력이 10년 이상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숙련된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 덕분에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이걸 이제 Assisted Tax Preparation, 전문가 도움 서비스라고 부르죠. 물론 고객이 직접 할 수 있는 DIY 소프트웨어나 전자신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놀라움 없는 보장 정책이었어요.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더라고요. 가격 투명성은 좋은데 사실 요즘은 그게 기본값이 되어가는 추세라서요.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근데 H&R 블록이 단순히 세금 신고 대행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급금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환급금 이체, 리펀드 트랜스퍼스라던가 선불카드인 에메랄드 프리페이드 마스터카드, 또 최근에는 모바일 뱅킹 앱인 스프루스까지 출시하면서 사업 영역을 꽤 넓히고 있거든요. 재무 서비스 회사로 변모하려는 거죠. 네, 금융상품 라인업을 확장하는 건 맞습니다. 스프루스 앱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죠. 웨이브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회계, 급여관리, 컨설팅 같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블록 애드바이저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전문가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이 회사가 1955년 이후로 처리한 세금 신고 건수가 무려 8억 건이 넘는다고 하니 그 경험과 데이터는 정말 무시 못할 자산인 것 같습니다. 신뢰의 상징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 역사와 규모, 처리 건수 같은 건 분명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8억 건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위치를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세금 준비 시장에서 H&R 블록은 1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터보텍스가 있죠, 인투이트에. 맞습니다. 터보텍스에 비하면 상당히 뒤처진 2위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H&R 블록이 약 21% 정도인데 터보텍스는 무려 73%에 달해요. 와, 73% 대 21%면 격차가 정말 상당하네요. 3배 이상 차이 나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근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게 단순히 격차가 크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H&R 블록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점유율이 계속 하락해왔다. 그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네, 전통적인 강적인 그 전문가 네트워크는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특히 DIY 시장, 그러니까 스스로 신고하는 시장에서는 터보텍스와의 경쟁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과연 디지털 전환에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핵심 사업인 세금 준비 서비스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경쟁 압력하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경쟁 심화와 점유율 하락 추세, 확실히 H&R 블록이 넘어야 할 산인 것 같네요. 바로 그런 위기감 때문에 회사가 블록 호라이즌 2025라는 명확한 5개년 성장 전략을 내놓고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세금 시즌에만 반짝하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연중 재무 파트너로 거듭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인 거죠. 네, 블록 호라이즌 2025, 2019년에 발표했던가요? 그 전략 자체는 방향성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세 가지 핵심 축이 있었죠. 맞습니다. 첫 번째가 소규모 사업 부문 강화.
이미 200만 이상의 소규모 사업자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웨이브나 블록 어드바이저스를 통해서 회계, 급여 처리, 자문 같은 연중 서비스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때 보면 전문가 지원 시스티드 소규모 사업자 세금 부문에서 높은 한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연중 제공하는 회계나 급여 서비스에서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소규모 사업자 쪽 성장은 긍정적이네요. 그 다음은 재무상품이었죠. 네, 두 번째 축이 바로 재무상품, Financial Products 확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스프루스 모바일 뱅킹 앱이에요. 이게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거의 50%나 증가했고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고객 예금도 1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1년 만에 50% 증가면 성장세가 꽤 가파르네요. 그렇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신규 스프루스 고객의 90%가 H&R 블록에서 원래 세금 신고를 하던 고객들이고 그중 절반 정도는 H&R 블록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고객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 세금 고객을 금융상품으로 유도하고 또 스프루스를 통해서 아예 새로운 고객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네요. 교차 판매랑 신규 고객 확보에 성공하고 있다. 바로 그거죠.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포용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루스 앱 성장은 인상적이긴 한데 이게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할 만큼의 규모가 되었는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축이 뭐였죠? 세 번째는 블록 경험, 바로 디지털과 AI 혁신입니다. H&R 블록도 이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작년 말에 출시한 AI 텍스 어시스트인데요. 이건 오픈 AI 기술 기반의 생성형 AI인데 DIY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맞춤형 세금 안내를 제공해서 만족도랑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 AI 챗봇 같은 건가요? 터보텍스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죠? 네, 맞아요.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25년 4월에는 오픈AI와 협력해서 6만 명이 넘는 H&R 블록의 세무 전문가들을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어요. 전문가용 AI요? 그건 좀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방대한 세법 자료를 빠르게 분석해서 고객에게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조언을 제공한다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나은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이스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도입한 CX1 엠파워라는 고객 서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 서비스 모델을 디지털 우선으로 전환했는데 이미 7자릿수, 그러니까 100만 달러 단위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받고 상담원 성과도 향상되고 특히 가장 바쁜 피크 시즌에 고객 만족도가 20%나 증가했다고 해요. 비용 절감이랑 고객 만족도 향상. 그건 분명 긍정적인 성과네요. 그렇죠. 이런 디지털 및 AI 투자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전략 자체는 그럴듯하고 또 AI 투자나 플랫폼 전환 같은 노력들도 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블록 호라이즌 2025 전략이 2019년에 수립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점유율 하락 추세가 언급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의 효과가 과연 시장 점유율 반등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죠. 전략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AI 투자 말인데요. 이게 경쟁사인 터보텍스 등을 따라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인 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필요한 투자지만요. 문제는 이런 대규모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R&D 비용이나 기술 도입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투자가 정말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 회복이나 아니면 눈에 띄는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글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단계 아닐까요? 미래를 위한 투자는 당연히 단기적인 비용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장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그런 신규 전략이나 투자가 아직 전사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매출이 거의 정체됐었잖아요. 2분기 실적. 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프루스앱 성장세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2분기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 에메랄드 어드밴스라는 단기 대출 상품 관련 수익이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 성장을 상쇄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재무 상품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특정 상품에 대한 의존도나 변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죠. 말씀하신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 그러니까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인데요. 이게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면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주당 순손실, 어드저스트드 EPS 기준으로 보면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1.59달러였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73달러로 손실폭이 더 컸죠. 맞습니다. 매출 역시 시장 예상치가 1억 8,342만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1억 7,910만 달러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나오더라고요. 1억 7,907만 달러 대 1억 7,908만 달러. 정말 미미한 차이죠? 네. 이게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웨이브나 국제 세금 서비스 같은 부문에서 매출이 늘긴 했지만 에메랄드 어드밴스 대출 원금이 줄어들면서 관련 이자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걸로 상쇄된 결과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실적 변동이 전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근데 더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비용 증가로 인한 손실 확대입니다. 2분기 총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2,580만 달러나 증가해서 4억 7,24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비용이 왜 그렇게 많이 늘었죠? 주요 원인으로는 세무 전문가들 임금 인상, 그리고 기업 임원들 보상 증가, 직원 의료비 증가 같은 인건비 관련 요인이 크고요. 사무실 유지 비용 같은 점유 비용 증가, 그리고 마케팅 비용 집행 시기를 조정한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들이죠. 인건비 상승 압박은 요즘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긴 하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세전 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2,940만 달러나 증가해서 3억 12만 3천만 달러에 달했고 순손실 역시 2억 4,342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1억 8,976만 달러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주당 순손실, 그러니까 갭 EPS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1.79달러로 전년 동기에 마이너스 1.33달러 대비해서 상당히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실폭이 꽤 커졌네요. 실적 발표 후에 주가 반응은 어땠나요? 그런데 이게 2025년 8월 8일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55.35달러거든요. 지난 52주 동안 보면 오히려 1.62% 하락한 상태입니다. 실적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확실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네요. 손실폭 확대나 주가 흐름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2분기 실적 하나만으로 H&R 블록 전체 그림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원래 세금 관련 비즈니스는 연말보다는 연초 세금 시즌에 실적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계절성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2분기는 원래 비수기이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비록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2025 회계연도 전체 가이던스, 그러니까 연간 실적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어요. 이건 경영진이 하반기 특히 핵심인 세금 시즌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요? 가이던스 유지는 일단 다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추가 하향 조정을 안 했다는 거니까요. 네. CEO인 제프 존스도 실적 발표 때 상반기 실적에 만족하고 다가오는 세금 시즌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언급했고요. CFO 티파니 메이슨도 연간 목표 달성 준비와 함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계속 높여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회사가 정말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분기 동안에만 320만 주를 총 1억 9,050만 달러, 주당 평균 58.65달러에 매입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자사주 매입은 계속했군요. 주당 58달러면 당시 주가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건 회사가 자사주식의 장기적인 가치를 현재 주가보다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H&R 블록은 2016년 이후로 총 45억 달러 이상을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했고 그 과정에서 전체 발행 주식의 43% 이상을 다시 사들였다고 해요. 와, 43% 이상이요? 정말 많이 사들였네요.
주주환원 정책은 확실히 일관성이 있군요. 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꾸준히 펴고 있는 거죠. 2분기 배당금도 주당 0.375달러로 전년 동기의 0.32달러보다 인상했고요. 이런 점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실적인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세금 시즌을 포함하는 분기인데요. 5월 7일에 발표됐죠. 다행히 3분기 실적은 2분기의 부진을 만회하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는 괜찮았군요.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네, 매출은 2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22억 5천만 달러를 1.35% 정도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 성장의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미국 내에 있는 회사 소유 지점들, 그러니까 직영점들의 세금 신고 건수가 증가했고 또 고객 한 명당 평균 수수료, NAC, Net Average Charge가 상승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신고 건수도 늘고 건당 받는 돈도 늘었다. 좋은 신호네요. 이익은 어땠습니까? 주당 순이익 EPS도 좋았습니다. 5.38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5.17달러를 4% 넘게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9%나 증가했습니다. 9% 증가면 상당한데요.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네요. 네, 그렇죠. 순이익 자체가 늘어난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해서 발행 주식수가 줄어든 효과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CEO 제프 존스도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번 세금 시즌 동안 고객 경험 개선에 집중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였고 그 결과로 어시스티드 채널, 즉 전문가 도움 서비스 채널의 신고 건수와 시장 점유율 추세가 개선되었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마감일이 임박했을 때 기록적인 물량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은 운영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점유율 추세 개선이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점유율 자체가 올랐다는 건지 아니면 하락세가 멈췄다는 건지. 하하,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아무튼 회사는 이 3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2025 회계연도 전체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매출은 36억 9천만 달러에서 37억 5천만 달러 사이, EBITA는 9억 7천5백만 달러에서 10억 2천만 달러 사이, 그리고 조정 EPS는 5.15달러에서 5.35달러 사이로요. 연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이던스 재확인, 2분기 때도 했던 얘기긴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으니 더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진행해서 2025 회계연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3분기까지 합쳐서 총 4억 달러어치 약 650만 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1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중에서 아직 약 11억 달러가 남아있으니까 앞으로도 주가 지지나 주당 가치 상승에 기여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가이던스를 유지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2분기의 우려를 어느 정도 씻어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비용 증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분기 총 영업 비용도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어요. 물론 매출 증가율보다는 낮지만요. 3분기 비용 증가는 역시 인건비 영향이 컸나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주된 이유는 역시 세무 전문가 임금 및 복리 후생 비용 상승입니다. 이 인건비 상승 압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숙련된 전문가를 확보하고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건 그렇죠. 전문가 서비스가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H&R 블록의 근본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세금 시즌의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계절성입니다. 3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이게 연중 꾸준한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블록 호라이즌 2020 전략이 이런 계절성을 완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연중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계절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CEO가 언급했다는 어시스테트 채널의 점유율 추세 개선이라는 말도요. 긍정적인 뉘앙스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로 실질적인 점유율 회복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경쟁사인 터보텍스와의 격차를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냥 추세가 개선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확실한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H&R 블록은 1955년 설립 이후 쌓아온 오랜 역사와 또 방대한 전문가 네트워크, 그리고 놀라움 없는 보장 같은 고객 친화 정책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전통적인 세금 준비 시장에서는 분명한 강자였죠.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경쟁사인 인투이트의 터보텍스에 비해서는 특히 DIY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뒤처져 있고 최근 몇 년간 그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은 명백한 약점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는 블록 호라이즌 2020이라는 성장 전략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솔루션 강화, 예를 들면 웨이브 인수 같은 거요. 그리고 재무 상품 확대, 특히 스프루스 앱 같은 것들. 마지막으로 AI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핵심 축이죠. AI 텍스 어시스트나 전문가용 AI 개발, CX1 플랫폼 도입 같은 것들이요. 네, 전략의 방향성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스프루스 앱의 가입자 증가세나 교차 판매 성과, 그리고 AI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개선이나 고객 만족도 향상 같은 초기 성과들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노력들이 미래 성장을 이끌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매우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과연 시장 점유율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고요. 또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 관리 부담도 계속 안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실적도 좀 엇갈렸죠. 2025 회계연도 2분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과 매출 정체, 손실 확대를 겪었지만 바로 다음 3분기에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H&R 블록의 미래는 결국 이 블록 호라이즌 2025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서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매출 성장과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투자의 실질적인 효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꾸준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 증가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비용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저희가 확보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H&R 블록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본 것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최종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컨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일부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료와 부분적으로 내용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H&R 블록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